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문화야 놀자!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문화 가이드 고민정입니다. 고 박사님이 문화야 놀자의 가이드를 맡고 있다면 저는 놀자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웃음 담당 개그맨 조지훈입니다. 안녕. 문화야 놀자. 네.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핫하다고 소문이 자자하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지 다들 아시는데 예. 출연하는 게스트분들이 너무 쟁쟁하셔서 일단은 첫 번째는 그 MC의 미모가 아닐까. 네네. 아무 말이나 해봤습니다. 네. 근데 걱정이 많아요 시청자분들이. 예.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떤 분을 게스트로 이번에는 그러니까 대체 말이죠. 모실 수 있을까? 예, 저희 주변 지인들은 그러면 뭐 이 정도 나왔으면 그 다음 게스트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저희가 그런 얘기도 섭외 하더라고요. 가능하죠. 아, 예. 오늘 네. 대통령께서 나오십니까? 맞습니다. 오늘. 아, 맞습니까? 네. 예. 어떤 대통령? 오늘은 예. 자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네. 딱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좋은 사람. 좋은 사람. 두 번째, 두 번째, 맛있는 음식. 아, 맛있는 음식. 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음식계 아, 예. 대통령이라고 할 만한. 아, 네, 음식계의 대통령. 맞습니다. 기대된다. 벌써 침이 쪽골딱골딱 넘어가면서. 네, 맛있는 대화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교익 영광이죠. 선생님 게스트로 모시겠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또 이렇게 여기까지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고맙죠. 예. 음악 대통령이라고 한다면은 서태지. 네, 예, 어린이의 대통령은 뽀로로. 음식 대통령은 바로 아, 그렇습니다. 한교익 한교익 선생님. 선생님. 않습니다. 저희 그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요. 저희 오시면 게스트분이 자기 소개는 제일 잘한다라고 하는 그게 있어서 저희 문화의 놀자 시청자님들께 본인 소개하시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식당에 가면은 물은 셀프, 문화에 놀자면 자기 소개는 셀프가 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음식 관련 글을 쓰는 글쟁이로 살아가고 있는 황교익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마칼럼니스트라는 그 직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칼럼니스트라는 말이 만들어진 게 한 1997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이 직명을 가지고 먹는 것에 대한 글을 쓰면서 먹을거리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사실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는데 어떻게 하시고 마칼럼 리스트가 대체 뭘까요? 이런 질문이었는데 처음 거의 만드신 분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마칼럼니스트라는. 예. 마칼럼니스트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혼란들이 있기는 해요. 맛집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를 보면 항상 이런 질문을 하세요. 어디 식당이 맛있어요? 어디가 이러는데 어디가 맛있어요? 저 잘 모릅니다. 맛집 칼럼니스트가 아니고요. 마칼럼니스트인데 이 이름을 만들어준 사람은 이제 경향신문 기자. 그 친구가 이제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저는 이제 농민신문사 기자일 때 이제 음식에 대한 글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경향신문에서 나오는 시사 주간지에 연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크레딧에 농민신문 기자 이렇게 나갔죠. 네. 근데 그걸 보고 그 기자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뭐 적당한 이름 좀 달아줘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마칼럼니스트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왜 이런 이름이야? 그랬더니 이때까지의 음식에 대한 글과는 좀 이렇게 다르다. 이게 음식 맛에 대한 비평도 아니고 식당 소개도 아니고 한 조금 결이 다르니까 거기에 마땅한 이름을 내가 찾지를 못하겠고 그냥 적당히 내가 붙여봤다. 마칼럼니스트. 사실 그게 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 왜요? 네. 이 맛이라는 것은 한글이고요. 칼럼니스트는 영어잖아요. 네, 맞네요. 예, 한글과 영어가 이렇게 뭐 어색하게
이 서로 맞닿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말이 지금은 거의 굳어져서 이제 저만이 그렇죠.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제 마칼럼니스트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데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어요. 대명사가 되신 거죠, 사실상. 그렇죠. 예. 대명사가 되신 건데 그럼 뭐 얘기 나온 김에 다른 예. 표현을 쓴다면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가장 어울리는 표현이다. 아직 찾지는 마칼럼니스트. 못했어요. 아, 예. 제가 찾았으면 예. 바꿨을 텐데 아직 못 찾았어요. 근데 처음에 그 농림신문에서 꽤 오래 기자로 음. 계셨잖아요. 기자로 계시고 편집도 예, 담당하시고 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기사를 글을 쓰기 시작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오랫동안 먹고 살려고요. 이게 원래 직장 생활은 뭐 임원으로 이렇게 오르면 뭐 괜찮은 일이고 웬만큼 이제 정년을 두면 이제 그만두고 나가서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니고 있었던 농민신문사도 아주 훌륭한 직장이기도 해요. 뭐 대우도 상당히 좋았고요. 근데 선배님들도 상당한 실력자이시기도 해요. 뭐 쟁쟁하신 분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사실 별로 할 일이 없으신 거죠. 그 직장 생활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선배들을 보면서 나도 저럴 것 같은데 이 좋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좋은데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아직 팔팔하게 일을 할 텐데 지금 이제 정년퇴직할 나이에요. 제가 제 동기들이 다 이제 정년퇴직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퇴직하고 난 다음에 20-30년은 더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회사에서 하는 일과 관계없이 내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해서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이 일을 유지하는 것을 좀 찾아보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찾아봤어요. 뭐 저는 뭐 직업이 글쟁이니까 뭐 시인 소설가는 되지는 못하는 조금 이제 수준이 떨어지는 글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잡문이라 쓰는 글쟁이죠. 이 잡문의 글쟁이도 이 영역들이 다 있거든요. 뭐 그렇죠. 음악 평론하시는 분, 뭐 강은 선생이 딱 버티고 있고요. 미술 평론하는 그쪽에도 다 유명하신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무용 평론하시는 분, 뭐 이런 분들도 다 그분들이 다 쟁쟁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내가 경쟁해서 이길 가능성 제로. 그러면 나만의 일을 하나 찾아보자. 다른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영역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보니까 음식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을 한 게 1992년이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음식에 대한 글은 그 백파 홍성유 선생 아시죠? 네. 장군의 아들 네. 소설가. 그분이 심심풀이 삼아 뭐 여러 매체에다가 맞따라 길따라 뭐 이런 네. 제목으로 나이가 티가 나나? 저도 압니다. 원고지 한 3-4장 정도짜리의 간단한 식당 안내 기사죠. 이런 것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그런 종류의 글 외에는 음식에 대한 본격적인 일종의 평론 작업 비슷한 글은 없었어요. 그래서 인계 영역의 일을 하자. 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잘해서 1등이기도 하지만은 제일 먼저 해서 1등. 최초가 1등이고 그리고 유일한 느낌상 혼자밖에 없는 데서 1등하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 시청자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었을 거예요. 예, 처음에 이렇게 뵀을 때 오신다 그랬을 네네. 때 황교익 선생님 오신다 그랬을 때 처음에는 연예인 보는 기분으로, 그 예능인 보는 기분으로 이렇게 딱 했는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글 쓰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다가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계속 들어보니까 생계형. 생계형 글쟁이. 예, 근데 이거는 생계형 사실 작가시구나. 젊은 예. 친구들이 왜 우리 요즘에 예전부터 사실 트렌드 자체가 창업 이런 얘기하다가 맞아요. 나온 창직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직업 자체를 새로 만드는 영역 그렇군요. 자체를 이렇게 하는데 창직의 선구자이신데요, 완전.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저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업은
이미 원래 다 이런 이야기 하죠. 블루오션을 찾아야 된다. 네. 누구든지 하지 않는. 근데 그 블루오션이라는 것으로 카테고리가 지어지는 그런 직종들을 보면 이미 다 머리 박 터지게 싸우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진짜 경쟁이 심하죠. 네. 사실 그런 것 말고 아무도 하지 않는 영역의 일을 찾아야 돼요. 그게 진짜 블루오션이거든요. 예. 제가 92년에 마칼럼니스트를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직업이 어딨어? 웃기고 있네. 예, 심지어 제 아내까지 그랬어요. 이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하는 그런 표정 있잖아요. 요즘 뭐 직장 생활이 좀 많이 힘든가 보지? 많은 이런 멀쩡한 표정. 직장 냅두고 왜 갑자기 갑자기 큰일 났네 이러시면서 어떡하지? 근데 우리는 늘 후배들한테 우리 자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만의 길을 찾아라. 네, 맞아요. 남 따라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렇죠. 자신의 삶을 기획을 할 때는 남이 하는 것으로 그냥 따라가요. 제 눈에 가장 슬퍼 보이는 게 뭐냐 그러면 노량진에서 고시 공부 공무원 되기 위해서 교사 되기 위해서 지금 학원. 어마어마하게 젊은이들이 많이 거기에 가 있거든요. 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리는가? 안정된 직장이 보장되기는 해요. 일단 시험에 붙기만 하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삶을 유지하기에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 같이 몰려가니까 사실 그런 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다 붙으면 좋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 떨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안정적이고 일이죠. 선호도가 높다 그러면 더 많은 경쟁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자기의 젊은 날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찾아서 보고 그게 그 정도의 노력, 그러니까 고시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정도의 노력을 거기에다가 투여한다 그러면 오히려 미래가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사실 이런 것은 뭐 도박에 가까워요. 어느 길이 더 나을지는 모르기는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보다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스스로 만들어서 가보는 것도 인생에서 그렇게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즐겁기도 해요. 재밌기도 하고요. 문화야 놀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직업의 세계를 지금 지금 저도 계속 그 생각.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한계혁 선생님 모시고 예, 네, 맛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여러분들을 위한 문화 트렌드 소개하는 방송 문화야 놀자입니다. 직업 방송 아니에요. 선생님 맛이요. 예. 맛이 대체 뭘까요? 이렇게 맛있다, 맛없다 하는 내가 좋아하는 기호 음식과 이 혐오 음식은 대체로 그 음식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평가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 음식이 맛있으니까 내가 맛있는 거고 그 음식이 맛없으니까 내가 맛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맛은 음식에 있지 않고요. 그냥 나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혀에 5가지 주관이 딱 들어가 있나요? 혀에 5가지 맛을 느끼는 미각세포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짠맛, 단맛, 신맛, 쓴맛, 감칠맛 이 5가지 네. 맛이. 예전에는 교과서에는 그 감칠맛이 안 들어와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예. 맞아요. 네.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감칠맛은 빼고 옛날에는 이게 혀 지도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어떤 상식이라고 그런 얘기 네네네. 하더라고요. 앞쪽에는 단맛, 예, 양쪽에 단맛. 신맛, 예. 안쪽에 쓴 이거 사실 그 비과학적이래요. 예. 이게 미각세포가 골고루 박혀 있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뒤로 넣으면은 쓴 약 먹을 때 뒤로 넣으면은 안 쓰다 그래갖고 뒤로 넣는데 똑같이 쓰더라. 씨. 엄청 쓰더만 뭐. 에이. 지도가 틀리는 게 확실하네요. 근데
그 요즘에는 감칠맛이 그 교과서에 실려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왜 예전에도 감칠맛이라는 말이 존재를 했고 감칠맛을 난다는 아미노산의 존재도 알고 있었는데 왜 교과서에는 감칠맛이라는 게 요즘에 올라갔느냐 그러면 과학자들이 혀에서 감칠맛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미노산에 반응하는 미각 세포를 발견했기 때문에요. 아. 그러니까 그 맛이 난다라는 것은 혀에 그 미각 세포가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맛은 음식물에 있는 게 아니라 내 혀에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내 혀에 짠맛, 단맛, 신맛, 쓴맛, 감칠맛을 느끼는 미각 세포가 존재하니까 그 맛을 느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음식이 인문학이 될 수 있는 이 통로가 이겁니다. 그럼 다른 동물들도 똑같이 혀에서 인간이 느끼는 그 맛을 느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 사람 인간만이. 그렇죠. 동물마다 자기한테 유리한 것을 느끼고 불리한 것도 느끼고 느껴서 이제 뱉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음식물을 입에 넣고 이것은 먹어도 되는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 분별하는 능력이 혀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느끼는 것이 다 동물마다 달라요. 특히 이제 뭐 고양이를 예를 든다 그러면 고양이과 동물은 단맛을 못 느껴요. 그런다 그러대요. 네. 예. 사탕 줘봤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맛이라는 게 어디 있지? 우리는 항상 그 음식물을 들여다보면서 야 이건 맛있겠다, 어떡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 맛을 느끼는 주체, 인간에 대한 관찰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음식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간 공부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음식 얘기할 때 사실 음식도 레트로 문화 이런 것도 있고 추억의 뭐 맛 이런 거 해서 음식을 그거 아세요? 음식을 할 때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굉장히 화려한 음식도 아니고 예전에 엄마가 돌아가신 엄마가 해준 그 맞아요. 소박했던 그런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그렇게 보면 음식의 맛이라고 하는 것도 이 추억과 기억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 거죠? 맞습니다. 그게 인간의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이것을 먹을 것, 먹지 못할 것을 분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게들 다 동물들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먹어내지 못하는 것까지 먹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네. 욕심이 많네요. 인간이라는 동물이 예. 사실 먹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동물은 아니에요. 몸이 그렇죠. 굉장히 육식동물, 초식동물로서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동물이에요. 이런 몸으로 살려고 하니까 무엇이든지 먹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음식에다가 쾌락을 붙이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먹고 쾌락을 느끼는 동물, 인간이 유일합니다. 아, 음식과 쾌락. 네. 그 쾌락을 붙이는 그 작업이 그 음식물에 그 쾌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것이 맛있다라고 한 것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어릴 때, 그러니까 제일 처음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처음 이 음식이 맛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일을 한 사람은 어머니예요. 이거 맛있는 거야. 이게 정말 맛있는 거거든. 할머니가 그 동치미 거기에다 밥 말아서 이렇게 좀 맛있어, 맛있는 거야, 맛있는. 자, 아기 입장에서는 그게 맛있고 맛있고 하는 것이 없는 백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은 그냥 그렇죠.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호모사피엔스는 그냥 똑같은 뇌와 똑같은 감각기관을 타고나는데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근데 그 기호가 다 다른 이유는 그 백지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 어떤 음식을 들고 이것은 맛있는 거야 하고 밀어 넣는가 하는 결과물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맛은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본능의 영역이 아닌 거죠. 인간은 그 맛을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동물과는 다르게 이렇게 받아들였고 그걸 활용을 해서 지금은 그 쾌락의 영역만 너무 극대화되어 버린 이런 조금 이렇게 폐단이 있어요. 그런 표현 아니, 조금 많잖아요. 있긴 해요. 맛을 이렇게 표현할 때
눈으로 먼저 보는 맛. 그리고 뭐 대화를 하면서 추억을 소환해서 느끼는 맛. 그리고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같이 어떤 사람하고 옆에 같이 있고 또 따라서 맛이 달라지고 또 어떤 대화를 하는가에 따라서 또 맛이 또 다르게 맞습니다. 느껴지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맛이 상당히 복잡하네요. 그리고 이게 그 사회적으로 교육된 거죠. 어떤 게 맛있다라는 게 쉽게 말해서 그냥 전라도 지역에서 흔히 먹는 홍어가 홍어 드세요? 네네네. 드세요. 네, 좋아. 누군가가 홍어를 맛있다라고 여러분의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은 결과죠. 처음에 제가 뭐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 먹어보고 상당히 거부했거든요. 이런 속으로 충격. 정말 그러니까 충격이었어요. 먹으면 죽는 그러니까 아미노산의 냄새잖아요. 네. 이거는 독극물의 냄새거든요. 네. 이게 본능에서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느낌 확 들었어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왜 먹고 있지? 왜 좋아하지 그렇죠. 지금은? 자 들어가 봅시다. 그 홍어를 처음 먹인 사람은 누구였어요? 지난번에 오신 김홍식 김홍신 작가님. 김홍신 작가님이 그 홍어를 앞에 놓고 어떤 이야기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었나요? 진정한 음식을 진정한 음식이다. 네. 한국인은 홍어 맛을 알아야만이 진정하게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예, 약간 그런 표현. 오, 같이 드셨나? 이 한국 음식은 발효가 특징인데 그 발효의 최정점에 있는 것이 이 홍어다. 야. 예, 홍어 정도는 먹어줘야 된다. 홍어 맛을 알아야 진짜 진정한 미식가라고 할 수 있다. 어머. 정말 맛있는 거. 그죠? 같이 드셨나요 그 그때? 홍어 매니아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꼬십니다. 세뇌를 시켜버리는군요, 그냥. 맛은 정말 맛은 그걸 맛있게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김홍신 작가님이 이랬을 거예요. 그 홍어를 먹으면서 바로 이 맛이야. 네, 막걸리 한 잔 쫙 드시면서 맞아요. 이 홍어 정말 맛있다. 처음에는 아마 그쪽으로. 그 고민정 씨는 가만히 지켜보면서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뭐 저게 뭐 저런 게 있나?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점점점 빠져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고민정 씨가 홍어를 맛있게 먹는 것은 김홍신 작가가 맛있게 먹었던 그 음식 쾌락을 내 머리에 복사시켜 놓은 겁니다. 한 사람이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음식들, 내가 좋아하는 기호는 내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음식 기호를 집합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식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음식에 대한 얘기보다는 거의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음식은 사회학에 가까운 인문학. 예, 인문학과 사회학, 인문학에 사회학. 가까운 그 방법으로 접근하신 것 같아요.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다 한 20년, 30년 전에 다 이야기했던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음식을 바라다 보는 방식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는 사람에 대한 관찰과 사색들에 대한 것은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다 끝냈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책들을 가져와서 번역서로만 이렇게 소비가 되고 우리가 일상으로 먹는 음식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가 하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일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했어요. 우리만의 어떤 그렇죠. 글로. 예. 이런 거죠. 뭐 서양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때, 빵을 먹을 때 어떻게 해서 그 빵을 먹었고, 좀 사실 뭐 다큐멘터리 뭐 이런 거 우리 음식보다는 많이 외국 나오는 음식을 편이죠. 더 잘 알아요. 빵의 역사 그러니까요. 잘 알아요, 그죠? 밥의 역사 잘 압니까? 스파게티 잘 몰라요. 역사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고. 뭐 누들로드 뭐 이런 거는 잘 아는데 왜 우리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왜 그런 음식을 먹고 살게 됐을까? 우리가 왜 그런 음식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감정이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한 본격적인 사색 작업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고요.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이제 쌓이게 되면 이 모든 게 그래요. 이 삶을 주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중심은 나여야 되고 내가 보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외국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이야기했대 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자꾸 이야기를
특히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하는 우리 것을 이야기, 갖다가 우리 그걸 음식 멈춰야 이야기 돼요. 이런 얘기를 먼저 알고 난 다음에 관심을 먼저 갖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남의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남의 얘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야기는 정말 관심을 덜 갖고 있는 그런 문화가 그런 있다는 상황. 말씀이시죠? 그리고 문화 사대주의가 있어요. 우리한테. 음식에 대한 그 지식은 결국에 알고 보면은 그러네요. 외국 음식에 대한 거 말고 우리의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이 적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근데, 보니까 참 지금 저희 방송 자체가 이게 문화 트렌드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씩 네. 이제 하는 부분인데 이 음식 맛 이런 부분들도 사실 코로나가 바꿔놓은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습니다. 네, 비포 뭐 이렇게 맞습니다. 코로나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 부분들도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음식 자체가 일상 부분에 일상생활에 사람들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맞습니다. 많이 바꿔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많이 달라졌을까요? 일단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지금 돼 있잖아요. 식당에서 4명 네. 이하 회식이라는 게 지금 거의 사라져 있는 없어졌죠. 거죠. 2년 정도 친구들끼리 확장하게 모여서 술 마시면서 어깨동무하고 막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하는 그런 것도 없고요. 직장 내에서 뭐 일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잘했다 하면서 서로 칭찬하면서 하는 이런 일도 없고요. 누가 퇴직을 했는데 등 두들기면서 너 고생했다 이러면서 보내는 그런 환송의 술자리도 없어지고요. 삭막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음식은 사실 뭐 한두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속닥하게 이렇게 즐거움을 나누는 뭐 이런 일도 뭐 우리한테 정감을 주는 일이기는 하지만은 인간이라는 동물이 가장 즐거워하는 것은 음식을 많이 차려다 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왁자하게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거든요. 축제, 잔치 다 그런 파티.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게. 그 축제에서 다 보면 다 음식 먹는 거예요. 축제 무슨 축제 다 가보면 다뭐 푹질러 먹고 나르고 뭐 이런 거 잔치. 그렇죠. 먹을 거 빠진 파티나 먹을 거 빠진 음식 빠진 축제 이러면 상상이 안 되죠. 예. 근데 그걸 지금 코로나 이후에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이게 많이 우울해져 있는 상황이죠. 뭐 그냥 생계를 유지하고 근근히 뭐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나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큰 뭐 탈이 없어. 나도 그냥 버티고 있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잘 사는 건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많이 우울하고 불행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보면 이제 저희 집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음식계 이게 배달 앱, 배달 딜리버리 이 음식 자체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종류도 옛날에 배달할 수 있는 음식 자체가 몇 개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오늘따라 우리 고 박사님이 그 다른 때보다 많이 신나셨어요. 아, 첫 번째 먹는 거. 음식 얘기와 그리고 한길 선생님 나오시니까 많이 신나셨어요. 네, 먹는 눈이 거는- 초롱초롱 하시네 그냥. 아, 먹는 얘기는 항상 즐거운 얘기죠. 예. 지금도 상상하고 지금도 있어요. 이따가 화가 뭐 많이 먹을까? 나셨어요. 예. 남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음식을 하는 걸 즐기시는데 딜리버리가 돼버리니까 요즘에 이 문화가. 음식은 실제로 먹는 것보다 상상하는 즐거움이 더 커요. 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음식을 먹는지 한번 그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우리는 그 돼지갈비를 먹을 때 절대 돼지갈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돼지갈비 먹으면서 야 예전에 그 춘천에 거기 갔더니 그 닭갈비 있잖아. 너 그게 알아? 그 소양강 올라가는 길에 그게 왼쪽에 있는 거 거기 그게 죽여 그게 닭갈비 거기. 근데 수원에 거기 그 왕갈비 있잖아. 네, 소왕갈비 그거 왕갈비. 먹어봤어. 이게 돼지갈비 먹으면서 돼지갈비 이야기를 안 해요. 뭐 다른 음식들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여러분들 다 그러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네요. 왜 그럴까? 앞에 놓여 있는 음식, 이 돼지갈비는 입에 들어오는 것으로 나의 쾌락을 올려주죠.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예전에 먹었던 음식에 대한 쾌락을 불러오는 거죠. 예전에 먹었던 닭갈비, 예전에 먹었던 소갈비, 예전에 먹었던 어떤 무엇을 가져와 가지고 내가 먹고 있는 이 돼지갈비의 쾌락에다가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부닥치게 해서 상승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은 음식이 없어도 음식 이야기만 하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즐거워지고
그건 저 반대요. 저 반대요. 음식을 못 먹을 상황에 있는 그러니까 뭐 군대라든지 뭐 교도소라든지 이런데 뭐 영화 같은데 있는 거 뭐 그런 씬들 많이 나와요.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야 그거 있잖아. 그래서 냉면 을지로에 있는 그 냉면집에 그 시원한 국물에 그 면발 뭐 이런 식의 서로 막 맞아요. 이야기를 나. 거기다 식초 하나 쫙. 해외에 갔다가 있으면서 돌아오면 한국 가자마자 나 뭐 먹을래? 너는 뭐 먹어? 뭐 이런 대화를 많이 하죠. 상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상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음식의 맛은 꼭 음식물을 입에 넣는 것만 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상과 말로만 가지고도 얻어질 수가 있어요. 약간 근데 반대 의견을 하나만 조심스럽게 낼게요. 기억이 떠올랐어요. 음식 상상. 다이어트 할 때 음식 상상. 맞아요. 되게 많이 하는데 아팠어요. 그렇군요. 그 보면은 그러신 것 같아요. 굉장히 다방면이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때 음식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었어요. 음식이 이게 맛에 대한 거나 이런 건 별로 없었어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고, 맞습니다. 예, 사람에 대한 얘기 하셨고, 심리적인 거고, 사회적인 거를 오히려 많이 그렇죠.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맨 처음에, 사실 이 질문을 맨 처음에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마칼럼니스트를 본께서 만드신 어떻게 보면은, 예, 분야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일을 위해서 공부한 분야가 굉장히 광활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부분 다 글쟁이들은 넓게 공부를 해요. 예. 그러니까 영화 평론가가 영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 영화 속에 담겨 있는 인간과 감독이 표현하려고 했던 연기자가 표현하려고 했던 그 인간의 감정, 그 사회적인 배경들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술도 똑같지 않습니까? 미술의 뭐 표현법 이런 것보다는 왜 그 작가가 그렇게 표현했는가 하는 인간의 피카소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를 했고 인간에 대한 그 전쟁 참상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냈는가 그 사회적 배경들 뭐 이런 걸 가지고 미술 평론을 쓰는 거거든요. 그 음식도 제가 하는 작업도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식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 이런 음식을 맛있다라고 먹고 맛없다라고 먹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고, 이런 음식을 맛있는 음식, 맛없는 음식으로 사회적으로 서로 동의하는 그 과정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저 맛있는 음식 내는 식당 잘 모릅니다 하고 내가 이야기했던 이유도 그렇습니다. 어떤 식당에서 어느 음식을 내는가 하는 것은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큰 관심사는 안 해요. 어느 식당에서 대박 음식을 치고 있다, 대박이래 하면 그 음식이 특히 맛있어서 그런가 하는 거 관찰이 아니라 왜 그 식당이 대박집이 됐지? 현상에 대해서? 그렇죠. 그 현상에 대한 그 분석이 제 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그 인문학에 가까운. 네, 사회현상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 그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우리가 배달이 커졌다 그랬잖아요.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는 배달을 해서 먹었다. 일제강점기에 냉면 배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서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래요. 식당 주인들하고 임금 협상도 하고. 지금하고 되게 비슷하네요. 오히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면 원래 배달 음식을 좋아했는가? 아니,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랬나요? 먹는 시간을 줄이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조선시대 일제강점기에 그때부터 배달 음식이 있었는가? 사실 배달 음식은 산업사회, 외국의 경우에는 산업사회의 결과물이거든요. 패스트푸드와 유사한 거죠. 우리는 조선시대 왜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양반이 산농공상, 음식을 파는 사람 같은 경우 상인이죠. 이 신분에서는 가장 천해요. 그 천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돈 주고 김서방 나 국밥 한 그릇 말아주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음식 먹다가 보면 옆에 자기와는 신분이 떨어지는 누군가가 앉아서 먹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경상을 할 수가 없는 구조네요. 그게 그 조선의 양반들 항상 독상이었지 않습니까? 가족끼리도 밥 안 먹어요. 혼자서 먹어요. 그러면 먹고 싶은데 저 집 국밥도 먹고 싶고 효종갱 먹고 싶고 저기 냉면 먹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하인을 시키는 거죠. 야 거기 음식 가져와라.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도 배달 음식, 예. 일제강점기에 배달 음식 크게 유행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재밌네요. 지금의 상황들을 배달 음식이 크게 번져 나가는 그 지금 음식 배달하시는 분들에 대한 뭐 폄훼나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들을 들여다보면 그것과 크게 나아진 것은 없을 수도 있다. 요즘 음식 배달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띵동 하고 누르고 그걸 받습니까? 받지도 않습니다. 그 앞에서. 앞에 놓고 그냥 갑니다. 앱이나 전화로 주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 우리가 보지도 않습니다. 그 음식이 배달되어 온 사람이 누구인지도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음식물만 딱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받아서 우리는 먹습니다. 인간 간의 관계가 완전히 다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 있는 거죠. 보기 싫은 건가요?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상민들과 얼굴 대하기 싫다고 해서 배달했던 그 음식을 그렇게 해서 먹었던 것과 지금 우리가 배달을 해서 먹는 지금 우리의 것이 마음들이 그렇게 사회적 차별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는 그런 생각을 그 현상.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드는 생각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차별을 갖고 있고 안 갖고 있고 이거하고 무관하게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뭐 얼굴 대면하지 않고 지금 그런 현상들은 계속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배달 음식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 플랫폼 사업자들만 배불리는 일이 됐죠. 배달하는 그 노동자들, 그 비정규의 노동자들은 굉장히 힘들게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고 있고요. 그 음식을 만드는 외식 업체들도 그 비용 때문에 그렇게 큰 이익을 보고 있지 못하고요. 다 힘든데 오직 하나 플랫폼 사업자만 돈을 챙겨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언론이며 쉽게 말해서 지식인들이라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크게 하지를 않고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비극처럼 보이는 거죠. 폭넓게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하고 다방면에서 이게 지켜볼 수 있게 그냥 편하구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딜리버리 문화가 발달이 돼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실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현장에는 항상 보여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맞습니다. 다른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정확하게 또 짚어주시는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에서의 배달과 지금의 배달이 그 같은 지점은 뭐냐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끊어놓는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 끊어놓는 것을 대단하게 플랫폼 사업으로 뭐 4차 산업이라는 둥 하는 그런 것으로 포장하는 일은 별로 좋지 않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해됩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황교익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회적인 분석을 얘기해 주시고 그런 현상들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볼 수 있는 거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지 맛 평가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돈 주면 맛 평가도 해요. 좀 먹고 사는 직업인이니까. 아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기에서 인터넷에서 근데 짤이라 그러죠 요즘에. 네네. 이렇게 그 카메라로 누가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런데 저 멀리인데 선생님이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 멀리 있어요. 꽤 멀리 있고 네. 어떤 사람이 주방에서
이런 식으로 셀카식으로 찍은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걸려갖고. 근데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식사를 하고 계신 걸 멀리서 찍었더라고요. 그걸 몰래. 그래갖고 예,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그 제목이 적혔냐? 선고받는 기분. 그렇죠. 선고받는 기분. 왜냐하면 또 표현이 또 워낙 그러니까 또 그분은 얼마나 떨릴 거예요 지금. 야, 솔직하시고 저분이 이거 하고 야 맛없다 한마디만 하면 그리고 게다가 또 정확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계시니까 이 삼박자는 사람을 쫄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뭔가 억울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 뭔가 그 대변하실 수 있는 기회 되겠습니다. 네, 식당 그 주인과 요리사 여러분들이 저를 불편해하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저도 불편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전날에 이제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해장을 해야 되는데 이 아침 해장 시간도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 때인데 해장할 걸 찾아보니까 뭐 중국집밖에 없어요. 갈만한 데가. 그러면 중국집에서 해장할 만한 거 짬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원한 짬뽕이죠. 국물 쫙. 네. 그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딱 갔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저를 알아본 거야. 그래요. 저 짬뽕이요. 사장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짬뽕은 좀 별로고요. 저희 집은 짜장면을 밀고 있거든요. 짜장면이 정말 맛있습니다. 아니 저 짬뽕을 짜장면을 드셔야 됩니다. 저 짜장면 먹었어요. 해장해야 되는데 짜장면 지금 이제 예, 황계익 쌤은 해장으로 짜장면을 드시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됐는데 서로 그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 주방장은 또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그 주방장님은 또 무슨 죄예요? 아,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 서비스 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음식은 그 시킨 만큼 이렇게 먹겠다 이게 다 계산하지 않습니까? 예. 아, 이 정도 주문을 하면 이 정도 맞아요, 먹으면 맞아요. 이제 배가 부르고 이 정도 다 계산하면서 주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귀한 손님 왔다고 이게 서비스로 있잖아요. 막 주시잖아요. 그 서비스로 주는 건 남기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주문한 거는 남겨도 돼요. 예. 그런데 서비스로 준 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저도 먹어야 된다는 서로 이게 인심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 먹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정말 승자가 없는 게임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무시하면서 지내는 게 서로한테 그 이득이. 음식업 사장님들께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식당에 가도 그냥 모르는 척 하시고요. 짬뽕 달라고 하면 그냥 짬뽕 드십시오, 제발. 시원하게 해장하시려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 저희 그런 건 혹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보니까 코로나가 바뀌고 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멀리를 못 가니까 동네에서 자기 사는 그 지역, 동네 생활, 요즘 슬기로운 동네 생활 이래서 동네 맛집들 내지는 이제 그런 작은 맛집들 투어하고 지역 사람들끼리 그런 문화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제가 그 수요 미스케를 찍을 때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한 적이 있어요. 그 수요 미스케는 맛집 선정 방송이 아닙니다. 가장 맛있는 식당은 동네 식당입니다. 그냥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식당이 가장 맛있는 식당이에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의 외식 산업 자체가 어떤 식으로 짜여 있냐 그러면 그건 전국구로 짜여져 있어요. 네, 맞습니다. 동네 식당이 없어요. 그러네요. 예. 어디 방송에서 저 전라도 어디에서 하는 식당이 떴다 그러면 전국의 사람들이 다 거기 차 몰고 거기 막 가요. 야, 저쪽 요즘에 저쪽 골목이 떴대. 그러면 또 그 골목 막리단길 이러면서 또 그 골목으로 쫙 사람들이 몰려요. 전국이 몰리는 거죠. 이렇게 주로 막 전국 단위로 이렇게 몰려다니다 보니까 동네 식당들, 사실 우리가 가장 그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이 동네 식당들이거든요. 이웃들. 예. 예. 이 동네 식당들에 대한 관심들이 자꾸 약해지는 거죠. 그 일본이나 제가 자꾸 일본을 예로 드니까 일본하고 뭐 있느냐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사회, 그러니까 조금
그 산업화 과정이 조금 이제 천천히 진전됐던 이런 나라들에 가보면 그 동네 식당이 아직 살아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 그 아침 먹으러 들르는 동네 가게들도 있어요. 거기 가서 아침 먹고 그래가지고 각자 동네 사람들이 모여 아침부터 그래가지고 뭐 서로 이야기 나누고 뭐 이러다가 이제 다 이제 출근 일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 동네 식당에 모여가지고 저녁에 술 마시면서 지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사정들이 공동체가 깨졌잖아요. 네. 지역 그렇죠. 공동체가 깨졌잖아요. 이 공동체가 깨진 게 얼마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지역 공동체라는 게 살아 있었어요. 동네라는 게 동네 주민들이 누구고 네 아버지 뭐 하노 이러면 있잖아 다 알고 하는 그 정도는 이웃이라는.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딱 깨졌어요. 그런데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게 동네 식당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동네 식당들에서 이렇게 모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구네 서로 관심들을 가질 수 있게 그리고 그 될 수가 공간에는 있어요. 또 항상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 나고 그러면 그냥 들리면 또 누군가가 있고 이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맛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것도 하나 있어요. 네. 네. 그 뭘까요? 뭐죠? 저희가 언제나 알쏭달쏭한 신조어를 배워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께서는 또 어떤 신조어를 긴장하시고 퀴즈를 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해보고 다음 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쏭달쏭한 신조어를 알아보는 시간. 뭐라고? 네, 오늘의 신조 예. 가심비. 가성비가 좋아. 예. 뭐 이렇게. 맞습니다. 그죠? 근데 가심비라는 말은 아마 이런 식으로 쓰일 거예요. 저도 가끔씩 봤는데, 그 마음씀이 그 내가 지불한 그보다는 더 나은 무엇을 받았을 때 아마 가심비. 이렇게. 신이 아니고 심이군요. 심. 마음. 그런 용도로 쓰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맞아요. 저만 몰랐군요. 저만 몰랐습니다. 네, 가성비 다음에 항상 나오는 게 가심비인데요. 요즘 그 젊은 친구들 MZ 세대라고 하죠. 근데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음식에 대해서는 가성비를 따져서 먹는 시대가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 정도 가격하고 내 마음에 내지는 같이 먹는 우리 마음에 라고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맛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다. 이걸 하나 배우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더욱더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고 황구혁 선생님 계속해서 멋진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야 놀자. 놀자.